할아버지, 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새벽 4시, 비냄새 가득한 고속버스 터미널 벤치에서 한 여자아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 젖은 운동화, 그리고 품에 꼭 끌어안은 낡은 가방. 사람들은 아이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 애들은 또 가출인가 보네. 부모도 없나? 그때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아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운수회사 창업주 윤재하 회장.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순간 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고 이모가 저 도둑이라고 쫓아냈어요. 순간 터미널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인의 시선이 아이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은색 손목시계 하나, 흠집투성이었지만 그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구를 그는 죽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도 집을 잊지 마라. 12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외아들에게 자신이 직접 채워준 시계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 그걸 어디서 났니?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거예요. 엄마가 아빠 분신 같은 거래요. 그 순간 평생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재벌 회장의 눈빛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흔적이 지금 눈앞에 버려진 아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동서울 터미널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드문드문 깜빡이는 대합실 안으로 재하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가 마른 어깨 위에서 헐렁하게 흔들렸고 왼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도 기사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재하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윤재하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남자 한 명이고 싶었으니까요. 터미널 안은 새벽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찬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어딘가에서 풍기는 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오래된 버스 시트의 비닐 냄새가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하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냄새만이 아들 도겸을 가장 선명하게 불러냈습니다. 도겸은 이 터미널을 좋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태어나 평생 정해진 길만 걸어야 했던 아이가 이 허름한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야 비로소 표정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재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너무 늦게. 재하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도겸이 세상을 떠난 지 12해가 지났어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합실 구석 쪽 국밥집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하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자 주방 안에서 박노인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에 기름때가 밴 앞치마를 두른 그는 재하를 보자마자 말없이 뚝배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묻고 답하는 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재하는 기다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카트를 밀고 가는 할머니, 좌석에 기대입을 벌리고 잠든 젊은 남자, 청소 노동자가 밀고 가는 대걸레가 형광등 빛을 반사하며 젖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재하는 그 자국을 눈으로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뚝배기가 앞에 놓였습니다.
박노인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돈은 남아도 사람은 남아야 합니다. 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찔렀지만 제아는 그것을 모른 척하는데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제아는 대합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자마다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아는 그 사이를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구석 쪽 맨 끝 벤치였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아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미아 신고는 터미널 직원이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이의 손목 쪽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은색이었습니다. 제아의 발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깔은, 그 모양의 윤곽은 제아가 40년이 넘도록 잊은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코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아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아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벤치 끝에 몸을 붙인 채 앉은 아이는 제아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예상과 달리 울어 퉁퉁 부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건조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눈이었습니다. 제아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아는 자판기 앞으로 걸어가 두유한 캔을 뽑았습니다.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아이에게 내밀자 아이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거기 두고 갈 테니까. 제아는 캔을 벤치 옆에 올려두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경계를 풀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손이 천천히 캔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서아린이라고 했습니다. 11살이라고 했습니다. 제아는 그 나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겸이 세상을 떠난 것이 12해 전이었으니 숫자가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아는 그 생각을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집 없어요? 제아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운수회사를 세운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 앞에서 제아는 선뜻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건물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모 집에서 나왔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아의 눈은 할인의 손목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두유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자세 때문에 점퍼 소매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은색 시계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케이스 가장자리가 긁혀 있었고 가죽줄은 낡아서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틀림없었습니다. 제아가 40년도 전에 장인에게 특별 주문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딱 한 개뿐인 시계였습니다. 제아는 심장이 목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돈 한 푼이라면
혹시 우연히 똑같은 물건이 존재한다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아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계 예쁘네요. 하리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거라고 했어요. 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유를 마시려던 박노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합실 안을 가득 채운 안내 방송 소리도 바닥을 닦는 청소기계 소리도 전부 멀어졌습니다. 귓속에 그 6글자만 남았습니다. 아빠 거라고 했어요. 재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이 화끈거렸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아는 할인을 터미널 사무실 안쪽 빈 휴게 공간에 데려다 놓고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재아는 외투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것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담장 모서리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12해 전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재아는 그 기억을 수백 번 밀어냈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본 순간부터 이미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25살 생일을 이틀 앞두고 오미란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터미널 매표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아는 그날 응접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눅 들지 않으면서도 건방지지 않은 딱 그 중간 어딘가의 표정이었습니다. 재아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약한 사람은 쉽게 물러나는데 저 눈은 물러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도겸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아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저렇게 단단한 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었죠. 재아는 며칠 뒤 미란을 따로 불렀습니다. 돈봉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잔인한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아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겸이의 인생에 당신이 들어오면 당신이 짐이 됩니다. 도겸이한테도 당신 자신한테도. 미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재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렸다면 재아는 자신이 옳다고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라는 그저 재아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도겸은 3개월 동안 미란을 찾아다녔습니다. 밥도 줄이고 잠도 줄었습니다. 볼이 파이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해졌습니다. 재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업이 바빠지면 잊게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는 그의 늦가을 빗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도겸은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던 길이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재아는 눈을 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굴도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눈시울만 뜨거웠습니다. 아들의 25살 생일에 직접 손목에 채워주었던 그 시계가 지금 이 새벽에 11살짜리 아이의 손목 위에 있었습니다. 미란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아는 담장에서 등을 떼고 다시 사무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유리창 너머로 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두유캔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하는 그날 오후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신원을 조용히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출처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괜히 엮이시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재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곤란해진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 정체 모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세상은 온갖 방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언론이 달려들고 주주들이 술렁이고 회사 안팎이 소란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재하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사실 재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할인이 정말로 도겸의 딸이라면 그것은 재하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죄가 눈앞에 형태를 갖추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미란을 내보낸 죄, 도겸의 사랑을 빼앗은 죄, 손녀가 11살이 될 때까지 모른 척한 죄가 한꺼번에 청구서처럼 날아드는 셈이었습니다. 재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닌 쪽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재하는 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창가에 앉아 버스 출발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선지 이름들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눈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강릉, 원주, 속초. 어딘가로 가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냥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재하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하가 왜 눈치를 그렇게 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기 전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잘해야 안 버려지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잘해야 안 버려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사는 11살이었습니다. 그 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야 할 나이에 이미 몸에 익힌 말이었습니다. 재하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 현황판이 또 바뀌었습니다. 재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잠든 뒤 재하는 지갑 안쪽 깊숙이 접어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겸의 25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카메라를 보며 쑥스럽게 웃고 있었고 손목에는 은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겸아, 혹시 내 아이냐? 방 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재하는 사진을 다시 접어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인을 보호시설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대신 재단 후원 아동으로 공식 등록해 임시 보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재단이 보호 주체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재하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재단의 이름을 앞세운 것은 할인을 지키면서도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인은 재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재하도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터미널 할아버지인 채로 있었습니다. 할인이 재하를 그렇게 불렀고 재하는 그 호칭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할인은 진찰실 의자에 앉아 의사가 팔을 살피는 동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검사받는 것이 처음인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익숙함이 재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재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영양 상태가 또래보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타바크니 여러 군데 확인된다고도 했습니다.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 어려운 위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방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아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진찰실로 돌아오자 할인이 신발끈을 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이의 눈이 제아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말을 들은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 괜찮아요. 제아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말을 받아주면 할인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버텨나갈 것 같았습니다. 제아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밥 말고 다른 거 먹자. 내가 골라봐요. 할인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뭔가를 고른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순댓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아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할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의 어머니가 오미란이고 4년 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아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이라면 할인이 7살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잃고 그 뒤로 4해 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를 운영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동안에 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의 이름 석자가 가슴 위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란이 작은 분식집에서 불을 끄던 시간에 제아는 이 자리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터미널 근처 게스트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아는 매일 아침 그쪽으로 걸어가 할인과 나란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할인이 반 그릇도 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부터 조금씩 늘었고 닷새째 되던 날에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제아는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그날 아침 제아가 들은 것 중 가장 좋은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할인에게 매일 아침 계란말이를 몰래 한 조각씩 더 얹어주었습니다. 할인이 모르는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할인을 볼 때마다 더 퍼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터미널 청소를 맡은 아주머니는 어느 날 직접 뜬 목도리를 할인에게 건넸습니다. 연두색 목도리였습니다. 할인은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것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할인은 그 손길에 몸이 살짝 굳었다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제아는 그 장면을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저 아이가 낯선 어른의 온기에 몸이 먼저 긴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터미널 안쪽 관리실 창에 진열된 낡은 버스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시외버스를 본떠 만든 것으로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할인은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아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였습니다. 도겸도 어릴 때 버스 모형 앞에서 저런 얼굴을 했었습니다. 제아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어릴 때 버스를 참 좋아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버스를 좋아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두 문장이 공중에서 겹쳤습니다.
제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리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다시 버스 모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아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을 닮은 것도 같고 도겸을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하리는 엄마 이야기를 조금 더 꺼냈습니다.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고 하린을 보면 꼭 웃었을 거라고 엄마가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아는 미란이 무엇을 지켜온 것인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도겸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하린에게 아빠를 좋은 기억으로만 남겨두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아가 한 일을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아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하던 터미널에 이모부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두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터미널 직원에게 아이 이름을 대며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돌아다니는 방향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합실을 훑고 매점을 훑고 사무실 쪽 통로를 훑었습니다. 제아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모부는 제아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가족이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눈에는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평생 사람의 눈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 눈이 아이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제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부의 시선이 제아 뒤쪽 하린에게로 갔습니다. 하린의 손목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아주 잠깐 바뀌었습니다. 시계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비싼 거 아닙니까? 하린은 제아의 등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제아는 그 움직임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이모부 앞에서 아이가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부가 보호자라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아는 법무팀 직원을 불렀고 현재 재단 임시 보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모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노인네가 왜 남의 집 애한테 이러는 겁니까? 대합실 안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아는 이모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갈고 닦은 눈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모부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모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하린 쪽을 향해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 바뀌면 연락해. 하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아는 하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하린은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는 저런 눈앞에 혼자 세워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부가 다녀간 날 밤 제아는 오래된 시계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40년 넘게 종로 뒷골목에서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아는 하린에게 시계줄이 너무 낡았으니 고쳐주겠다고 말했고 하린은 잠깐 망설이다가 시계를 풀어주었습니다.
손목에서 시계가 빠져나가는 순간 할인의 손이 허전한 듯 반대쪽 손목을 감쌌습니다. 제아는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새겼습니다. 좁고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벽에는 시계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돋보기와 작은 공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아가 시계를 내밀자 장인은 받아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앞뒤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아드님 생일에 맡기셨던 물건 아닙니까? 제아는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세월에 닳아 흐릿해진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인이 조심스럽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YDG 1995년. 길 위에서도 집을 잊지 마라. 도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제아가 직접 골라 새긴 문구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라는 것이 이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아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작업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은 눈치를 채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 여러 시계의 초침 소리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각각 다른 속도로 째까기는 소리들이 묘하게 제아의 머릿속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계 하나만으로 혈연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어떻게 미란의 손에 들어갔는지, 미란이 왜 그것을 할인에게 남겼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장인에게 시계줄만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부탁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법무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은 공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미란. 출생연도는 도겸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해였습니다. 제아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겸이 25살에 미란을 만났고 그의 가을 사고로 떠났습니다. 할인은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아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나무 가지 끝에 흰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제아는 도겸이 살아있었다면 저 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봄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알아가면 된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모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시보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안 뒤로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그것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모부가 다시 움직인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제아가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제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오후 할인이 혼자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모부는 옆에 슬며시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터미널 직원이 뒤에서 본 것은 그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직원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모부가 할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저 할아버지 곤란해져. 너 때문에 다들 싸우는 거야.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아가 저녁을 가지러 왔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반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들지 마세요. 제아는 종이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아의 가슴을 너무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잘해야 안 버려진다고 말하던 아이가 이번에는 나 때문에 힘들지 말라며 스스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터미널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리는 작은 가방을 메고 막차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아는 기사와 직원들을 동원해 아이를 찾았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터미널 주변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모부가 할인에게 접근했다는 정황이 직원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아는 분노했지만 분노를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빗속을 걸으면서 12해 전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제아가 만든 벽 안에서 도겸이 조용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제아는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걷다가 제아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국밥집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노인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아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터미널을 한 바퀴 더 돌면서 제아는 할인이 가방에 뭘 챙겼는지 생각했습니다. 시계는 차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계만큼은 놓지 않을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다행이었습니다. 시계를 들고 있는 한 할인은 아직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새 찾았지만 할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제아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흩어졌고 경찰은 계속 수색 중이라는 연락만 왔습니다. 대합실 안에는 잃은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졸음을 참으며 눈을 깜빡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아는 혼자 대합실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처음 할인을 발견했던 벤치였습니다. 구석 끝자리,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아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의 장례식장에서 바라보던 빈자리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겸을 잃었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제아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늦으면 안 됩니다. 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도겸의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살짜리 아이가 남긴 빈자리 앞에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손을 코트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미란에게 건넸던 말, 돌아서는 미란의 뒷모습, 도겸의 말라가던 얼굴, 장례식장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아들의 손, 그리고 이틀 전 할인이 연두색 목도리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3번씩이나 했던 작은 목소리. 제아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단순히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아가 오래전에 외면했던 죄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아는 또다시 그 아이를 혼자 두고 말았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대합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제아는 빈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앉아있던 자리,
두유캔을 두 손으로 쥐고 잠들었던 자리였습니다. 저 아이가 처음 눈을 뜨고 나를 올려다보던 눈이 생각났습니다. 건조하고 지쳐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제아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도겸을 잃었을 때도, 회사가 흔들렸을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 손이 11살짜리 아이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아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새벽 4시가 넘어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퍼졌습니다.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관리인도 없었고 다른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 도겸의 자리까지 걷는 동안 제아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제아는 도겸의 자리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오면 변명부터 했었습니다. 내 앞길을 위해서였다고,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 내 사랑을 내가 빼앗았어. 말소리가 납골당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제아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일지 모르는 아이까지 잃게 만들 뻔했다. 미란이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었지. 말을 끝내고 나자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워진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허전함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변명 없이 선 기분이었습니다. 제아는 그 허전함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인이 강원도 쪽 작은 터미널 CCTV에 찍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근방은 미란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제아는 전화를 끊고 도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면서 제아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직함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아이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아는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나이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겸을 잃고 나서 제아는 오래도록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버티고 유지하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아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방향으로 도로가 이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달렸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이 길을 밤새 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다리로 그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제아가 강원도 그 마을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읍내 골목 안쪽에 미란이 운영하던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남아 있었지만 불이 꺼진 지 오래였고 유리창 안으로는 먼지가 쌓인 의자와 뒤집어 올려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라면.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제아는 그 글씨를 보며 이 글씨를 쓸 때 미란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 가게에 혼자 서서 메뉴판을 붙이던 여자의 등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근처 주민 2명이 미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밝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은 딸한테 아빠 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재아에게도 욕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미란의 옛집 주인에게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받았습니다. 미란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맡겨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딸이 찾아오면 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재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발이 묶였습니다. 할인이 이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딸이 언젠가 여기까지 올 것을 알고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 오래된 버스표, 봉투에 담긴 편지,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아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겸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첫 줄부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았어요. 재아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상자 안에 도로 넣었습니다.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닦았습니다. 납골당에서는 버텼는데 이 편지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폐정류장에 할인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재아는 상자를 품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동안 상자를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이 맡겨둔 상자였습니다. 딸이 오면 주라고 한 상자였습니다. 재아는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미란은 할인이 언젠가 이 길을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재아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인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아가 오래전에 미란에게 빼앗았던 것들이 많았지만 미라는 딸에 대한 믿음만큼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재아는 핸들 위에 올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미란에게 했던 일을, 이 손이 도겸에게 하지 않았던 일을 오늘은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정류장은 도로 옆 자풀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낡은 구조물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안에 가방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재아가 다가가자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들어지잖아요. 재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젖은 땅이었습니다. 차가운 것이 바지 무릎에 스며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윤재아예요. 윤도겸의 아버지입니다. 할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재아는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겸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랑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아는 아직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고, 그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버려져도 되는 아이는 아닙니다. 할인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소리가 나왔습니다. 재아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색하게 하지만 절대 놓지 않으려는 힘으로.
이후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제안은 할인을 안전한 곳에 두고 이모부의 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상담사와 처음 면담하는 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날에는 조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재아가 혼자 있는 시간에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할인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재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인은 윤도겸의 친딸이었습니다. 재아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도겸이 남긴 것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재아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미란이 혼자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재아는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숫자와 이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윤도겸, 서아린. 재아는 두 이름을 나란히 읽었습니다. 이 두 이름 사이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든 채 재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조금만 덜 오만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내밀었더라면 도겸도 미란도 할인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서러움처럼 밀려왔습니다. 재아는 그 서러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갚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아는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순이 다 된 노인이 11살짜리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빠와 엄마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내가 대신 지고 살았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아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억지로 가족이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할인은 그 말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부와 관련된 일은 법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할인은 상담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3주가 지날 무렵부터 상담사에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생겼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박노인에게 계란말이 더 주셔도 된다고 먼저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눈이 빨개져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재아는 습관처럼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따라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재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할인을 발견했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합실 안에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주방 안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목도리를 한 할인의 옆모습 위로 새벽빛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 재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재아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그날 처음으로 터미널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재아는 할인의 손을 잡은 채로 첫 차 방송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버스 이름들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도겸을 떠올리게 해서 쓸쓸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방송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아직 멀었지만 그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공유,